자, 소유권 지난 시간에 소유권의 개념 잡았고 제한이 있다 그랬고 상린관계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상린관계는 조문이 좀 많았죠. 그 조문하고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 권리가 좀 있죠. 그 권리와 관해서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거를 좀 정리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부르는데 몇 개가 있어요.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뭐 등기 같은 건 필요 없죠. 또 소유권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죠. 우리 물권에 소멸해서 봤죠. 소멸시에 걸리는 물권이 지상권, 지역권이 있었죠. 소유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죠. 상린권도 당연히 소멸시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 상린권 중에서 요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놈이 아주 중요해요. 그 중에 219조가 있습니다. 요 219조는 2항에 보면 보상하라고 되어 있죠. 유상통행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상이 있어요. 무상통행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상통행권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219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어. 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 이 두 가지 경우에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하여 주위 토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가 있겠죠. 그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통행 또는 통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고요. 을소유 땅 옆으로 공로가 개설이 있습니다. 공로. 공로라는 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 이렇게 되겠죠.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 누가 다니더라도 제한이 없는, 이게 이제 공로가 될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갑소유 땅이 맹지예요. 자, 맹지가 뭐죠? 주위가 도로가 없는 땅이죠. 주위에. 사면이 막혀 있는 땅이죠. 이 맹지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에. 어쨌든 갑소유 땅이 맹지입니다. 자, 그러면 갑은 이 공로의 통행, 출입을 하려면 부득 을소유 땅을 통행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갑으로 하여금 을소유 땅을 통행을 못하게 하면 갑은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게 첫 번째죠. 어느 토지, 갑소유 땅과 공로와의 사이에 그 갑소유 땅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갑은 주위 토지, 을소유 땅을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맹지. 이게 맹지죠. 또 하나는 을소유 땅을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과다한 비용이 든다. 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역시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인접해 있고요. 을소유 땅에 공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갑소유 땅도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갑소유 땅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 통로가 있긴 있어. 근데 이게 폭이 너무 좁아. 폭이 좁아. 폭이 좁아서 을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고 여기를 통행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주문했는데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중국집 배달통. 폭이 30cm밖에 안 돼. 통이 안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드론을 띄워갖고 배달을 해. 갑이 드론비를 줘야 돼. 짜장면 하나 시켰는데 3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돈이 많이 들죠.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보잖아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자. 다시 말해서 주위 토지 통행권은 갑소유 땅이 맹지거나 또는 갑소유 땅으로부터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있긴 있지만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문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통로로 하지 않으면 아예 출입 불가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죠.
자, 요런 경우에 갑은 주위 토지, 을소유 땅을 통행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죠. 통행을 청구하는 게 아니죠. 을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행할 수 있어요.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갑은 그냥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그죠? 갑이 219조를 주장하면서 을의 허락도 없이 을소유 땅을 통행하고 있으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을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사 방법을 택해서 통행을 해야 되고 을에게 보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걸 주의토지 통행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민법이 이렇게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갑하고 을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일단 을은 갑을 막을 것이에요. 못 다니게. 왜 네 맘대로 남의 땅을 지나다니냐. 그러니까 통행권 인정 여부부터 다투게 됩니다. 아무리 219조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입장에서는 나 이런 법 난 인정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설령 통행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폭, 어느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다툼이 생기게 되겠죠. 그 다툼이 꽤 많아요. 그래서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쭉 나옵니다. 이제 요거를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주의토지 통행권이라 한다. 자, 오늘은 개념 잡습니다. 입문. 반면에 이제 220조 무상통행권이 있는데 이건 하나만 딱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냐면 갑소유 땅이 있어요. 공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이요. 땅을 쪼개서 일부만 을한테 팔아요. 일부만. 땅을 쪼개가지고 하나의 땅을 쪼개가지고 일부만 팔았는데 그 결과 요게 맹지가 됐어요. 요때 갑은 요 을소유 땅을 통행할 수 있는데 을에게 팔아먹은 그 땅을 통행할 수 있는데 요게 무상이 되는 거예요. 요게. 즉 을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상통행권을 대원칙으로 하되 무상통행권이라는 것도 마련이 되어 있다. 자, 요 정도 확인합니다. 소유권 중에서 소유권 제한과 관련해서 상린관계라는 법률관계가 소유권에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상린관계와 관련해서 특히 상린권이라는 것 중에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중요하다. 개념을 좀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취득이 나왔죠. 자,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 취득이죠. 즉 물권 변동이죠. 두 가지가 있었죠. 법률 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소유권도 매매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을 하거나 상속 등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겠죠. 그중에 매매 등을 통해서 취득하게 되면 계약을 하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186조가 적용이 돼서 계약을 하고 돈 주고 등기를 넘겨받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이제 문제가 법률 규정에 의한 건데 법률 규정에 의한 거 상속이나 경매 같은 게 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 민법은 별도로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든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을 통해서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 매장물, 어디에 묻혀있는 물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는데 첨부에는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부합, 혼화, 가공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민법은 소유권 취득 중에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 중에 따로 법률에서 민법에서 요러한 경우에 요러한 사람이 요러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핵심. 소유권 취득 중에서 별도로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들, 그 중에서 특히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아주 중요합니다.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지난 시간에 시효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제도와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취득시효가 우리 시험범위다 그랬습니다. 자, 취득시효라는 게 뭐냐? 물건 또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물건만 생각하세요. 물건을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그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게 취득시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을 점유하게 되면 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볼까요?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인데 경계가 여기예요. 여기 경계야. 그런데 을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건물이 이만큼 경계를 침범해서 갑소유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자, 이때 을이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땅은 정당하게 점유한 거죠. 그죠? 건물을 통해서 을이 자기 소유 땅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요. 문제가 이 갑소유 땅이에요. 요거는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을이 이 갑소유 땅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지으려고 청약을 했더니 갑이 을소유 건물이 이만큼 침범해 있더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라, 내 땅을 침범했으니까 이렇게 요구하겠죠. 자, 이때 을이 건물 소유를 통해서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을 점유해왔다면, 20년이 지난 상태라면 오히려 을이 갑에게 개소리 하지 마라, 땅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라 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취득시효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눈 뜨고 있다가 소유권 뺏기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왜 만들어놨을까? 우리 민법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민법에 이런 제도가 마련이 돼 있구나, 이런 걸 취득시효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남의 물건, 그게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뭐라 한다? 취득시효를 한다. 물론 소유권만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이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 취득시효가 우리 민법의 유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동산 점유 취득시효. 반면에 부동산은 하나가 더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그래서 부동산에는 취득시효가 2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와 부동산 소유권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이 3가지 취득시효 유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거. 점유 취득시효. 왜? 가장 다툼이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갑소유 땅에 을이 20년 이상을 건물 등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다가 갑하고 분쟁이 생긴단 말이죠. 이럴 때 갑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고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제일 많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여튼 요 점유취득시효 읽어볼게요. 요것만을 오늘 입문과정에서 확인해 봅니다.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아까 갑소유 땅을 건물 등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던 을,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을은 이 땅에 대해서 점유권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땅을 평온하게, 평온이란 말은 폭력의 반대입니다. 폭력의 반대요. 공연하게라는 말은 은비, 비밀스럽게, 몰래, 이런 뜻이에요. 반대예요. 을이 갑소유 땅을 폭력으로 점유하지 않았고 몰래 점유하지 않았어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어요. 그렇게 점유한 게 2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갑소유 땅을 점유하는 을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 땅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합니다. 이게 뭐였죠? 점유태양이죠. 을이 갑소유 땅을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 20년 이상을 점유. 이게 점유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별도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점유태양이라고 그랬죠. 그 점유태양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245조에도. 어쨌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냥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등기해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매매 등, 증여 등 법률 행위에 의하여 계약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거는 의리갑하고 매매 등을 한 적이 없죠. 다시 말해서 245조 1항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245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에요. 법률 규정. 따라서 지난 시간에 봤던 186조가 아니라 187조가 적용이 돼서 을은 원래는 등기 없이 상속처럼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그런데 245조 1항에서 특별하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245조 1항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지만 등기를 하도록 따로 규정을 둠으로써 187조의 예외에 해당하게 돼요. 예외. 법률 규정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는 게 대원칙, 그게 187조인데 245조 1항은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187조의 예외가 될 겁니다. 그럼 아까 갑소유 땅을 이렇게 건물을 통해서 20년 이상을 점유한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갑에게 등기를 넘겨라 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겨요. 이걸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먼저.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갑이 등기를 넘겨주게 됨으로써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어느 누가 이런 경우에 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순순히 등기를 넘겨줄까요? 안 넘겨주겠죠. 그래서 다툼이 제일 많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이 땅을 병에게 팔아먹는 경우까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또 이 셋이서 또 박터지게 싸우죠. 그래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이렇게 다툼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자, 정리.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소유권에 있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 유형 중에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더라. 245조 1항.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 소유의 의사도 점유태양입니다. 이걸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좀 어려워요, 개념이. 내가 이 물건을 소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폭력을 쓰지 않고 또 몰래 아니고 그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더라. 이런 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한다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객체는 부동산 또는 동산이 취득시효가 될 텐데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단 말이죠. 이전 등기 청구권.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근데 갑이 순순히 등기를 넘겨줘요.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이때 을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를 247조 1항에서 또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전 2조. 자, 전이란 앞전자를 말합니다. 전 2조니까 앞에 있는 두 개의 조문이니까 245조하고 246조를 말하겠죠. 즉 부동산 동산 취득시효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한다. 소급이라는 건 거슬러 올라간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소급이라는 뜻이에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갑소유 땅을 을이 건물을 통해서 점유를 시작한 날짜가 98년도 1월 1일부터 점유를 시작했다. 을이 갑소유 땅을 98년도 1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했다. 1월 10일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0년이 진행이 된다. 이걸 취득시효 기간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년이 딱 되었다. 요거를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성이 됐다. 자, 이때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죠. 자,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언제 생겨요? 98년 1월 10일부터 20년 뒤. 자, 기간 계산은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1월 11일부터. 그럼 20년이라면 2008년, 2018년 1월 11일이 말일이 됐는데 그 전날. 98년 1월 11일 전날. 1월 10일. 2018년 이 계산은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1월 10일 24시에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2018년 1월 10일 24시에 시효가 완성이 되고요. 이때 그런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이전등기 청구권을 20년이 되는 그날, 즉 시효가 완성되는 날 소유자. 시효가 완성되는 날 그 땅의 소유자. 예를 들어서 이 땅이 계속 갑소유였다. 그럼 갑. 중간에 갑이 병한테 팔았다. 그럼 병. 이런 식으로 딱 20년이 되는 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는 게 보통이지만 만약에 갑이 뭐 땅값도 얼마 안 되고 을하고 분쟁도 머리가 딱딱 아프고 그러면 등기를 넘겨준다 만약에 2018년 6월 10일쯤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 갑이.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취득하는데 2018년 6월 1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점유를 시작한 때 이때부터 을 소유가 됐던 거예요. 이때부터. 2018년 6월 10일부터 을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 사이에 이 땅에 대한 재산세를 갑이 냈겠죠. 근데 을이 취득세가 완성돼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여기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갑은 남의 땅에 대한 재산세를 낸 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을에게 야 내가 재산세 낸 거 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을의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딱 요 정도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취득시효라 한다. 그 중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산 소유권 취득 시간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지금 소유권 취득 중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보고 있습니다. 취득 시효 봤고요.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무주물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죠. 즉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죠. 근데 이 무주물은요 두 종류로 나눕니다. 당연히 무주의 동산과 무주의 부동산으로 나눠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무주의 동산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주물 선점이라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유실물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죠.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물건이라고 돼 있죠. 즉 잃어버린 물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유실물이죠. 도품이 아닌 거예요. 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실물은 무주물이 아니죠.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고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물건을 습득했다. 소유자는 나타나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공고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유실물법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정한 대로 공고를 했는데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질 않아. 그럼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실물 습득이라고 합니다. 개념상 유실물은 당연히 동산에 하나겠죠. 부동산을 잃어버렸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가 매장물이죠. 매장물이란 토지 등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 말 그대로 어떤 물건에 묻혀 있는 물건, 이걸 말합니다. 그거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매장물을. 그럼 이 발견한 자가 역시 유실물법 등을 통해서 공고를 해야 돼요. 왜? 매장물은 무주물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고를 해야 돼. 그리고 유실물 습득과는 달리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매장물은 조금 독특한 게 있죠. 갑소유 땅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을이 포크레인을 갖고 굴착을 하다가 을이 매장물을 발견해. 그리고 공고를 했어. 1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갑이 반발하겠죠? 야, 내 땅에서 발견한 거니까 나한테도 권리가 좀 있지. 이런 식으로. 즉 타인 물건으로부터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공고를 했는데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다만 타인 물건에 묻혀있던 물건이니까 그 타인과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매장물 발견이라고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무주물 선점 동산만 됐죠. 유실물도 개념상 동산만 되죠. 반면에 매장물은 부동산도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취득시효라는 제도 외에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유실물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 같은 것들이 따로 규정이 있구나. 단 이런 무주물이나 유실물이나 매장물이 학술, 기술과 예능,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물건 싸잡아서 뭐라고 하면 돼요? 문화재죠.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국유가 됩니다. 국유. 그리고 국가가 습득자, 발견자 등에게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 또 첨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첨부. 이 첨부라는 제도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부합, 혼화, 가공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첨부라는 건 소유자가 다른 갑소유 물건과 을소유 물건이 이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 또는 섞여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갑소유 물건에 을이 노력을 들여서 을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을이 열심히 갑소유 물건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자, 합체가 되는 걸 부합이라고 하고요. 섞이는 걸 혼화라고 하고요. 노력을 들이는 걸 가공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되거나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섞이거나 타인 물건에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물건은 사라지죠. 기존 물건이 사라진다는 건 기존 물건에 관한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존 물건에 관한 권리는 소멸하고 새로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를 규정해 놓은 걸 첨부라고 하게 됩니다. 첨부. 그 중에 혼화, 섞이는 거라 그랬죠. 노력을 들여, 가공이라 그랬죠. 이 두 놈은 개념상 동산에만 적용이 돼요. 부동산이 섞이거나 부동산의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화하고 가공은 동산에만 적용이 돼요. 반면에 이 부합은 두 종류가 있어요.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 이렇게 나뉘죠. 이렇게. 자, 첨부는 세 가지가 있다. 부합, 혼화, 가공. 구물건이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물건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는가를 규정해 놓은 걸 첨부를 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 부합, 혼화, 가공.
그 중에서 부합이 우리 시험에서 의미가 있다. 나머지 혼화와 가공은 나중에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합이 왜 중요하냐? 이 부동산의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가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만 중요하죠. 부동산만. 동산거래 공인중개사는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물건이 부합하는 거. 요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첨부의 개념을 잡습니다. 그 다음 부합이 있어요. 소유자를 각기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즉 합체가 돼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걸 말합니다.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식재. 이렇게. 갑소유 건물에 을이 엘리베이터를 설치.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갑소유 땅이나 건물에 을이 물건을 결합시키는 것을 부합이라 합니다. 이때 이 물건 전체적으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땅,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 이걸 이제 부합물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부합물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합이 됐든 혼화가 됐든 가공이 됐든 새로운 물건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는가? 대원칙이 뭘까요? 갑과 을이 협의하면 돼요. 합의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소유자를 결정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자. 그리고 갑은 을에게 보상을 하기로 하자. 아니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자. 그리고 을은 갑에게 보상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대원칙인데 합의가 없다면 갑과 을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를 규정해 놨고요. 그중에 부동산의 부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식재한 나무는 갑소유가 되는 거고요. 을이 설치한 엘리베이터도 갑소유가 되는 겁니다. 나아가 갑소유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 위에 을이 증축을 했다. 그럼 이 증축한 부분은 누구 소유냐? 갑소유다. 이 건물 증축을요, 우리 대법원은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한 부분, 요게 부합되는 걸로 봅니다. 즉, 건물이 부합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 이 물건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동산이 대원칙이긴 하지만 부동산도 된다라는 게 대법원입니다. 자,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된다. 여기서 부동산이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 건물 증축 생각하시면 되고 결론.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다. 증축 부분은 갑소유 건물에 부합한다. 갑이 전체 건물, 즉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게 256조 원칙입니다. 건물 소유자 갑은 그 건물에 부합한 을이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단 이렇게 돼 있죠.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라고 돼 있죠. 여기서 권원이란 정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합이 아니라 부속이란 말은 독립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독립되어 있다. 타인이 정당하게 부속시킨 독립한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을소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해볼게요.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합니다. 증축 부분은 원칙이 갑소유라 그랬어요. 그런데 을이 갑소유 건물 임차인으로서 갑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을 해요. 자, 갑소유 건물 임차인으로서 갑의 동의를 받아 신축했다면 정당하게 신축한 거죠. 두 번째, 이 신축한 분, 증축. 건물 임차인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증축을 했고, 신축이 아니라 증축을 했고, 이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건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갑수요 건물에 계단이 있죠. 이 계단이 연장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진입이 가능해. 만에 하나 이 갑소유 건물 계단이 아니라 계단에서 이 전유 부분, 독립성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내부에 계단을 만들어서 증축을 한 경우, 이때는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을이 증축한 부분에 갑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경우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 소유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부동산의 부합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부동산의 부합. 자,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리고 첨부라는 게 뭐며 첨부에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부합이란 놈이 있으며 그 부합 중에서도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가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개념을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혼화 가공은 됐고요. 자, 이렇게 취득한 소유권의 효력이라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나오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 물권적 청권이라는 걸 했었고요. 그 물권적 청권이라는 게 점유권에도 규정이 있고 소유권에도 규정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중에 소유권에 규정이 있는 걸 지난 시간에 점유보호청권이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 점유보호청권 중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되어 있었죠?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비슷하게 소유권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방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소유권에 기초한 특히 이 반환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과는 달리 뭐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라 이런 거 없고요. 또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따로 규정을 해놨다. 왜 그럴까?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점유권에 기초한 건 침탈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소유권에 기초로 하는 건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조건은 1년 내 행사라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소유권에 기초한 건 1년 내 행사라는 제한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서 물권적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 등 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점유물 반환 청구 생각을 해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다. 다시 한번 1항에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항에서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소유권에 기초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침탈이라는 말 없죠. 점유한 자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 행사라는 제한도 없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좀 해서 나중에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의한 효력이 됩니다. 소유권의 효력. 자, 소유권의 뜻. 우리 지난 시간에 소유권의 뜻 받고 소유권의 제한 받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소유권 제한 중에서 상린관계 중에 주의투지 소유권 받죠. 그리고 소유권 취득 원인 중에서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을 봤어요.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첨부 중에 부합, 그리고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 어떤 효력이 있는가? 뭐 따로 생각할 게 없죠.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그 소유권이 침해가 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따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공동소유랍니다. 자, 공동소유.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공동소유는 물건이 하나예요. 물건이 하나니까 소유권이 몇 개예요?
하나겠죠. 일물일권. 자, 물건이 하나고 소유권도 하나인데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야. 즉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요거를 가불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각과 을은요, 하나의 소유권을 쪼개서 가지고 있겠죠. 쪼개서. 그 하나의 소유권이 쪼개진 걸 지분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건이 하나고 소유권이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럿이 있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고요. 공동소유. 이 공동소유가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요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공유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합유하고 총유는 드물어요. 합의하고 총유는 드물고 요 합의하고 총유는 공유자들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좀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하고 총유보다는 공유가 시험 문제에 집중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소유, 공유, 합의, 총유 중에서 합의와 총유의 개념을 먼저 잡고 합의, 총유를 뺀 나머지는 다 공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 총유를 뺀 나머지는 다 공유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공동소유의 개념,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수인의 소유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수인의 소유자, 즉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 공동소유 형태가 있다. 그리고 합의와 총유를 뺀 나머지는 다 공유다.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합의, 총유를 먼저 보고 공유의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합의를 먼저 봅니다. 합의란 이렇게 돼 있죠. 271조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조합체가 뭐냐? 조합체. 조합체란 얼핏 보기에 단체처럼 보이죠. 우리 노동조합 뭐 이런 것처럼. 이 단체가 아니에요.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이란.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이란 동업계약관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계약관계. 갑과 을이 폐차장을 동업합니다. 동업하기 위해서. 자, 폐차장을 동업하려면 땅을 하나 사야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요. 갑이 1억, 을이 1억, 합이 2억. 그걸 가지고 땅을 삽니다. 이때 이 땅을 합유물이라고 하고요.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게 되는데 그때 공동 소유를 뭐라 한다? 합유라고 하게 돼요. 합유. 즉 합유는 동업자 사이의 공동 소유 관계. 여기 우리 민법상 조합이 뭐라 해요? 공동 사업을 경영한다고 그랬죠. 서로 재산을 출연해서 상호 출자. 그게 뭐예요? 동업이죠. 이럴 때 소유 형태가 합유가 되죠. 당연히 합유는 A 토지를 갑과 을이 합유하고 있을 때 각각 출자한 액수만큼 지분이 있을 거예요. 지분. 2분의 1씩. 이때 이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A 토지에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고요. 합유.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갑이 이 지분을 팔아. 자, 여기서 지분을 판다는 것은 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동업자가 바뀌죠. 그러니까 함부로 처분 못하죠. 그래서 조합은 함부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유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공유는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합의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합의의 개념을 잡아주세요. 합의란 동업자 사이의 공동소유를 말한다. 자, 반면에 총유는 뭐냐? 총유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합체가 뭐냐? 아까 조합체는 단체가 아니라 동업관계라 그랬죠. 반면에 이 집합체는요. 단체. 근데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사단이란 이렇게 쓰는데요. 사람이 모여있는 요게 사원입니다. 단체를 말합니다. 단체라는 건 단체장이 있고 내부 규약이 있죠. 그리고 이 단체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단체 실질이 바뀌진 않죠. 그런데 이 단체가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가 등기소 가서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단 법인이 돼요. 법인. 사단 법인이. 그런데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 중에서 설립 등기하지 않은 단체들이 꽤 많아요.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사람이 모인 단체이긴 하지만 법인이 아니야. 이 비법인 사단이라고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뭐라 했어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되죠. 이게 바로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이란 게 없어요. 자, 권리 능력은 뭐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게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비법인 사단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초등학교 동창회가 동창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가지고 동창회 건물을 샀어요. 자, 그런데 이 학교 동창회라는 단체가 설립 등기를 했다면 사단법인으로서 동창회 건물을 소유할 수가 있어. 근데 이 동창회가 설립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비법인 사단이야.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창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얘가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부득 회원들이 공동 소유를 인정합니다. 이게 총유가 된 거야. 이게 총유가 돼요. 이때 총유는 특징이요. 공유나 합의와는 달리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즉 총유물, 요 동창회 건물, 이 총유물은요. 실질적으로는 동창회 소유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동창들이 뭐래요? 저거 내 건물이라 그래요? 저거 우리 동창 회원들이 총유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저거 우리 동창회 건물이야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동창회라는 단체 소유예요. 하지만 그 동창회가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법적으로 가질 수 없으니 부득 회원. 이건 이제 법에서는 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원 공동 소유를 부득 법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총유는 공유나 합의와는 달리 뭐가 없다? 지분이 없어요. 지분. 또 동창회가 해산을 하더라도 그 총유물, 동창회 건물을 회원들끼리 나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총유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고 소유자가 여럿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 그게 공유, 합의, 총유가 있다. 그 중에 합의는 동업자 간의 공동소유다. 총유는 설립 등기하지 않은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이 없다 그랬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원, 사단 공동소유, 사원 공동소유를 총유를 한다. 그럼 마지막 공유는 합의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공동소유자 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어. 이게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여러 사람 소유로 된 때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상속재산이 있겠죠. 공동상속재산. 갑이 A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을 했고 아들이 둘이 있더라. 그럼 이 A 토지는 을과 병이 상속을 받지요?
자, 이 상속인들, 을과 병, 동업관계도 아니지요? 비법인 사단 구성원도 아니지요? 을과 병 사이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지요? 단체 구성원도 아니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합의도 아니고 총유도 아닌 나머지 공동소유 형태가 합의라고 하게 되고요. 이 합의는 특징이 자, 을과 병이 A 토지를 아들로서 상속받았어요. 배우자는 없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2분의 1씩 상속을 받습니다. 이게 지분이에요. 이때 공유자들은 요 지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자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요. 공유. 또 하나, 요 공유물. 이제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이 공유물에 대해서 각 을과 병이 언제든지 쪼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공유의 특징입니다. 공유자 간에 동업 계약 관계도 없고 단체 구성원의 관계도 없기 때문에 공유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다. 이게 합유나 총유와 구별되는 개념.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렇게 공동소유의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관련해서 이 공동소유까지 그중에 특히 공유가 중요하고 입문 과정에서는 공동소유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그 개념만 확실하게 일단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 강론 소유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제한물권 살펴봐야 되죠. 그중에 용익물권이 있었죠. 용익물권이 뭐였었죠? 타인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거고요. 세 가지가 있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지상권 한 문제, 지역권 한 문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도 입문 과정에서 개념만 잡고요. 기본 과정 들어가서 조문 위주로 해서 기본적인 효력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는 개념과 특징 정도를 잡아볼 겁니다. 자, 지상권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